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거기 진도를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산미 증산 계획, 우리나라 쌀 생산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쌀을 일본으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운반하는데 핵심이 되는 항구들이 있어요. 평야 지역에 있는 그 항구가 일제강점기 때 발달을 해요. 대표적인 항구가 군산, 목포. 우리가 황해안 쪽에 보면 인천, 군산, 목포가 이렇게 있거든요. 위치 알아야 된다. 근데 인천은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당연히 성장했던 거고요. 군산, 목포는 쌀을 가져가는 항구니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전라도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 목포나 군산을 간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지어진 뭐 거리, 건물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이제 뭐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뭐 관광객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군산이나 목포를 가거든 한번 가보세요.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100년도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남아있더라. 자, 그러다가 후기가 되면 자, 1936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일본이 정말 대륙을 먹겠다고 중국하고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무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반도로 가지고 온 다음에 중국까지 가려고 그러면, 만주까지 가려고 그러면 너무 멀고 힘드니까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 북한 지역에 공업도시를 만들어요. 공장들을 지어, 무기 공장들을.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을 할 때 뒤에서 그걸 지원하는 걸 병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북쪽의 북한 지역에 청진이나 함흥 같은 공업도시가 일제강점기 후반부에 성장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950년대는 이제 6.25 전쟁 때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러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애들한테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먹고 살려고 그냥 만주나 다른 나라로 이제 간 사람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그런데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돌아온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북한 빼고 남한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광복이 된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토지 정책이 이제 먼저 시작된 곳이 북한이에요. 토지를 다 몰수한 다음에 여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걸 이제 배분한 거지, 국가에서. 그 과정에서 북한에 있던 그런 땅에 있던 지주들, 부자들이 자기 재산 다 뺏어가니까, 뺏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 남한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남한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북한에서도 사람들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했을까? 당연히 도시 지역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전라도 가서 농사 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도시의 인구가, 서울이나 특히 서울이겠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 그리고 가난한 시절인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어. 집 대충 짓고요, 빨리빨리 짓고 판자촌 짓고. 그래서 슬럼이 뭔지는 알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사람 머릿수.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공업은 뭘까? 사람 손으로 만드는 공업 있죠. 재봉틀로 뭐 옷 만들고, 인형 만들고, 양말 만들고, 신발 만들고, 또 가발 같은 거 만들고. 자, 사람 손으로 하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공업이 발달하는데, 당연히 이런 공업은 어디에 공장이 세워지냐면 도시 지역에. 당연히 도시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됐죠? 자, 이제 이건 상식에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업단지를 만들었어요. 줄여서 공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공단.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번째 공업단지, 첫 번째 공단, 어디일까? 구로공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서울 안에다가 공장을 지은 거야. 전국적으로 공장이 없기도 하거니와, 서울에 사람이 살긴 하지만 뭐 지금처럼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안에 공장 지어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1960년대에는요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거기에 공장들이 생기면서. 됐죠? 그리고
이촌향도라는 말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는 이별한다. 촌락이랑 이별하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촌향도 현상인데, 자, 농촌 지역은 뭐 먹고 살 게 변변치 않고요. 근데 도시 지역에 공장이 막 생겨. 농사 짓는 것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게 그 당시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성공 기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이촌향도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60년부터예요. 60년대부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0년대인 지금은 이촌향도 현상이 뚜렷할까 아니면 거의 없어졌을까? 지금은 거의 없죠. 왜냐면 이미 올 사람은 다 왔어.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시 올 리가 없잖아. 친구도 없고 도시 와가지고 낯선 곳에 와가지고 뭐 하겠어. 이촌향도 현상은 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그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촌향도 현상이 거의 없죠. 그나마 이제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농촌에는 대학이 없으니까, 시골에는 대학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 조금 서울로 오는 거지, 또는 대도시로 오는 거지, 이촌향도 현상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 옷 만들고, 뭐 섬유 만들고, 신발 만들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발, 고급 신발 아니다. 옛날이니까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드는 값싼 신발을 만들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돼요, 별로. 그래서 이런 공업으로 보통 시작을 하는데 돈이 조금 모이면 대체로 공업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동차 공장 또는 석유화학 공장 또는 제철소, 뭐 조선소, 큰 공장들을 지으려고 해요. 돈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환경오염도 좀 심하긴 하지만, 뭐 사람 손으로 물건 만드는 거에 비해서 그런 큰 공장 지으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돈을 좀 벌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중화공업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야.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물건 만들었으면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죠. 그럼 공장 어디다 짓는 게 유리하니? 바닷가지요. 자, 그래서 1970년대에 남동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남동쪽, 임해는 바닷가란 뜻이에요. 바다 해자잖아? 임자는 임전무퇴할 때 임이에요. 임은 뭐 접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포항, 울산, 창원, 여수 같은 중화공업 도시가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자, 포인트는 우리나라 중화공업, 그래서 남동임해 공업지역이 1970년대부터라는 거.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이후는 좀 정리를 할게요. 봅시다. 자, 이게 우리 남한이라 이렇게 한다면은요. 자, 1960년대부터 서울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요. 그리고 부산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리고요. 일단 대구는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60년대부터 70년대도 남동임해 공업지역이 생겼지만 여전히 서울로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한 20, 30년 이렇게 몰렸더니 서울과 부산, 특히 서울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자, 서울의 면적은 전국의 0.6% 정도.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요. 자, 0.6%에 1000만 명. 자,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보다 교통도 불편하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지던 시절에 1000만 명이 서울에 살았어. 당시 서울 어땠을까? 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자, 집값 말도 못하게 상대적인 물가인데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교통체증 진짜 장난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매연 같은 거 있잖아. 지금하고 비교도 안 돼요. 제일 깜짝 놀랐던 거 98년도에 서울에 왔더니 말로만 듣던, 야, 서울은 공기가 안 좋다더라. 시골 살면서 말로만 듣다가 서울 와서 봤더니 상상 이상으로 공기 대기 질이 안 좋더라고요. 자, 좁은 곳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고 가난하던 시절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1980년대 후반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치르고,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 서울 바깥으로 좀 옮겨가서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정책을 이제 세우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간 건 서울 기준으로 1992년부터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연도 좀 적어주세요. 뭐 까마득한 옛날이긴 한데 서울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가 88년도에 1000만 명이 되고요. 92년도부터 서울의 인구가 줄기 시작해요. 자, 지금 현재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지금. 여전히 서울의 집값은, 땅값은 사람이 감당할 만큼 되니 아니면 여전히 많이 비싸니? 여전히 많이 비싸서 서울에 살고 싶어도 살기가 쉽지 않죠. 지금도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 서울 밖으로 나가는 거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씁쓸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뭐.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상업 기능, 또는 뭐 교육 기능. 도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 자, 그런 기능들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걸 좀 주변으로 퍼뜨리자. 그리고 퍼뜨릴 수 있게 된 건 자동차도 이제 보급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지하철도 더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도로도 새로 만들고.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도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뭔가 좀 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대도시 안에 살던 사람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기능이 대도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교외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교외화 현상. 자, 여기서 외는 바깥 외자, 바깥으로 나간다. 교는 한자로는 성곽 있죠, 성곽. 옛날 서울에 사대문 성곽, 사대문이 있으면 이렇게 한양 도성 이렇게 있었잖아. 그 성곽을 뜻하는 한자말이 교회예요. 자, 옛날 중국의 도시는 성곽을 쌓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이 교는 행정구역을 뜻해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인구나 또는 교육이나 또는 뭐 공업이나 그런 기능들이 대도시의 행정구역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교외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뜻은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예야, 실사례인데, 자, 여기에 있는 행정구역이 성남시예요. 성남시.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성남시. 근데 성남보다 더 유명한 게 분당이에요, 분당. 분당 들어본 적 있죠? 자, 성남시는 원래 있던 그냥 도시 이름이야. 자, 이런 성남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성도시라고 불러요. 지구, 달, 그런 관계처럼 대도시 주변에 있는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도시, 행정구역을 위성도시라고 부른다. 그런데, 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면 당연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요. 대규모. 그렇게 만든 새로운 시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 위성도시는 행정구역의 개념이고요. 신도시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대규모 거주 공간, 새로 지은 시가지를 신도시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로는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성남, 안산, 고양, 김해, 양산, 경산 같은 위성도시가 당연히 성장했고요. 위성도시 안에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위성도시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걸 교외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거 뒤에 가면, 나중에 가면 외워야 되는데, 미리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도시 발달 역사. 자, 우리나라 역사라고 보면 돼요. 자주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정리할게요. 자,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서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처음 빠져나갈 때는 서울에서 멀리 가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기 전이라서, 지금보다 자동차가 좀 적던 때라서 멀리 가면 출퇴근이 불가능하니까 서울이랑 가까운 곳에 신도시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든 신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기 신도시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신도시.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일기 신도시 중에 대표적인 신도시 2개를 맨날 물어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서울이랑 비교적 가깝고요.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가 있더라.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이니까 이제 알려줄게요. 자, 여기가 서울의 강남이에요. 서울의 남동 쪽이 강남이야. 그 강남 사람들 빠져나가라. 강남이랑 가까운 곳에 만든 신도시가 어디냐면요, 분당이죠. 분당 신도시. 분당 이미지 어때요? 잘 사는 동네니 못 사는 동네니? 잘 사는 동네죠. 자, 분당은 서울 아니다? 성남시 분당구야. 근데 강남 사람들 빠져나가라고 만든 거니까 강남 못지않게 길도 넓게, 아파트도 좋게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됐어? 그래, 분당. 자, 그 다음에 이 분당이 있는 곳은 성남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분당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서울의 북서쪽에 사는 사람들, 뭐 신촌 일대에 사는 사람들 빠져나가라. 여기도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신도시 이름은 뭘까? 여러분들 이거 신도시 이름 다 알고 있어. 말하면 다 알아요. 자, 여기 있는 신도시 이름 일산 신도시. 일산. 뭐 일산 호수공원. 일산도 유명하죠. 들어본 적 있죠? 자, 일산시 아니다. 일산은 원래 일산구였다가 이제 그 구가 너무 커지면서 구가 일산 동구, 일산 서구로 또 쪼개졌어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 아무튼 이 일산이 있는 여기 행정구역은요, 고양시예요. 고양시. 그냥 상식이 어떻게 보면. 지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일산 가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방송 관련 뭐 해가지고 뭐 구경도 가고. 자, 이 2개가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말만 해줄게요. 총 5군데에다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자, 안양에 있는 평촌. 자, 여기 넘어가면 안양이죠. 안양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평촌. 그것도 이때 만든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군포시라는 데가 있는데 군포시 안에 이게 4호선 타고 내려가다 보면 산본역이 있어요. 거기도 일기 신도시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고 얘가 규모도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하니까 이 2개만 물어봐. 그러니까 고양시, 성남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부천이라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부천에 가면 중동 신도시가 있는데 이것도 일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기 신도시는 일산, 분당, 성남시, 고양시 2개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2개만. 자,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주변도 이제 완전히 포화된 거야. 그럼 어떡해? 사람은 여전히 막 넘쳐나는데. 그래서 일기 신도시보다 더 먼 곳에 이기 신도시를 나중에 만들어요. 됐니? 근데 이기 신도시는 되게 많아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 2000년대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더 먼 곳에 이기 신도시를 만들었다. 이거 여러분 알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도시 중에 분당, 일산 말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도시 뭐가 있을까? 세종은 수도권은 아니라서. 지금 여기는 이제 수도권 이야기잖아요. 송도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는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이게 뭐 외국 자본 유치하려고. 뭐 서울 사람 가서 살라는 게 아니고 좀 성격이 달라. 자, 이거 말만 해줄게요. 판교 신도시. 판교. 들어본 적 있죠? 네이버 본사 같은 게 다 판교에 있잖아. 자, 판교는 성남시에 있는데 어쨌든 터가 좀 있어가지고 분당 옆쪽에 판교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판교가 또 대표적인 이기 신도시거든요.
자, 이거 말고 또 동탄 신도시.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자, 여러분들.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뭐 명절 때 또는 뭐 여행 갈 때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한 4, 50분쯤 가면은 갑자기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진짜. 이게 앞에가 마치 산 능선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파트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높은 아파트들도 되게 많고 거기가 동탄이에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 중에는 제일 규모가 크거든요. 분당이랑 일산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갈 때 갑자기 풍경이 바뀌면서 아파트가 되게 많다. 아, 여기가 동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성시 동탄이에요. 그래서 동탄 정도까지만, 판교는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고 동탄도 그냥 이름 정도만 지금 그냥 들어봤구나.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정읍시의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1960년대부터 뭐 1970년 초반까지는 26만, 27만까지 그랬었어요. 정읍이. 지금 정읍시의 인구는 11만. 도시가 반절 이하로 쪼그라들었고요.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농통합시만 이야기할게요. 도농통합시. 자, 이건 설명하자면 좀 쓸데없는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고 핵심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994년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나중에 법과 정치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치와 법이죠. 이 연도 당연히 기억하게 될 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도예요. 그 전까지는 서울시장 나라에서 임명했고요. 관악구청장 나라에서 임명했어요. 주민들이 뽑은 게 아니고. 언제부터 뽑았냐? 1994년부터. 됐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1995년에 크게 바뀌어요. 정치제도가 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뭐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시골은 당시에 이랬어요. 정읍을 예로 들자면 정읍군이 있고요. 정읍군, 촌락지역. 근데 여기서도 시내라는 지역이 있잖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중심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행정구역 이름은 정주시가 있었어요. 여기는 군이고 여기는 시야. 여기는 도시고 여기는 촌락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승진해야 되잖아. 시장 따로 있고요. 군수 따로 있고요.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던 거야. 시청 따로 있고요. 군청 따로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군청도 여기 시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시골은 그래요. 자, 여기 사는 사람이 병원을 간다. 여기 가야 되죠. 학교에 간다. 고등학교에 간다. 여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지역은 버스 노선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은 이렇게 또 버스가 왔다 갔다 그래요. 이렇게 가는 버스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94년까지는 사람이 사는 게 어차피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하나의 생활권이었는데 그냥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지 않겠니?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어차피 같은 정읍 사람인데 같은 생활권인데 왜 시장 군수를 따로 뽑느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렇게 시골 지역에 있는 읍내, 시내와 농촌 지역을 통합했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했다. 도농통합시라고 불러요. 도농통합시. 자, 그래서 그냥 알아야 되는 건 95년도에 90년대 중반에 도농통합시가 생겼다. 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몇 가지 에피소드. 자, 도시하고 주변에 있는 농촌하고 통합해. 그럼 이름은 뭐라고 정할까? 보통은 도시 이름을 따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정읍이야. 자, 여러분들 정읍은 백제가요 정읍사 유명하죠. 그리고 정주시였는데 정주시, 전주시, 청주시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정주시로 통합이 된 게 아니라 정읍시로 통합이 됐어요. 이름이 정읍시로 정해진 거야. 라든지 그 다음에 사천군 삼천포시
있었거든요.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을 할 건데 이름 뭘로 정할까? 자, 삼천포. 자,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 들어본 적 혹시 있니? 잘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 헛짓거리로 하는 거, 그걸 이제 삼천포로 빠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삼천포라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는데 사천시가 됐어요. 몇 군데 빼놓고는 보통은 도시 이름으로 통합이 됐고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응사를 보는데 반갑더라고요. 삼천포라는 얘가 나오잖아. 뭐 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94년도가 배경이다 보니까 그 통합 과정에 회의에 참가해요. 아버지랑 같이 그 드라마 그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걔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 드라마 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천시로 할 건지 삼천포시로 할 건지 지역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왜냐면 군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 넣고 싶고 시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자기 이름 넣고 싶고 서로 싸우니까 그 삼천포란 애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천, 삼천포 합쳐서 7천으로 가시죠. 그런 거예요. 욕 뒤지게 넣어먹었어요. 드라마 안에서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고민되네. 빡빡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지금도 나가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 자, 도시 체계라고 하는 건 다음 장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 도시라고 하는 건 일종의 중심지예요. 말했던 것처럼. 여기 설명했던가? 안 했나? 아무튼, 뭔가 중심지인데, 아직 중심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도시와 도시는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이런 걸 도시체계라고 불러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중심지로서의 도시. 자, 중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그냥 다른 걸 먼저 예를 들고 이제 도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상업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업 기능. 자, 상업 기능의 중심지는 물건을 팔거나 또는 물건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 상업의 어떤 기능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곳을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상업의 중심지는 편의점이나 또는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후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배후지는 자, 우리가 중심지는 여러 개가 있어요. 편의점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가 있거든요. 편의점의 물건이 부산까지 팔려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 그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를 배후지라고 불러요. 배후라는 말은 뒤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말을 조금만 바꾸면은요. 자, 편의점이 이렇게 있으면 편의점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 편의점에 있는 어떤 기능 또는 물건이 팔려나가는 공간 범위, 편의점이라고 하는 중심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 범위까지를 배후지라고 한다. 됐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건, 자, 약간 도시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도시 안에 교육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의료 기능도 있고, 주거 기능도 있고, 업무 기능도 있고, 어쨌든 그걸 통틀어서 도시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거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니까 도시는 일종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런 중심지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중심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의 수나 아니면 그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중심지가 있는가 하면 큰 중심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지의 계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가 있고요. 조그만한 중심지가 있고요. 고차 중심지도 있는 건데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씩 이제 보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도시하고 중도시 일단 이건 제외하고 보면은요. 자, 소도시를 볼게요. 자, 이게 지표면이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린 건데, 자, 규모가 작은 소도시, 뭐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는 일단 숫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지방에 가면 당연히 조그마한 도시들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한 도시가 이렇게 중심지가 있으면은요, 여기까지가, 제일 작은 여기까지가 이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예요. 그래서 얘는 이 도시의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의 배후지는 여기가 이렇게 배후지가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 규모가 큰 중도시는, 예를 들면 인구가 50만 명쯤 되는 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쯤 되는 도시보다는 숫자가 더 적어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는 더 넓은 거고. 자, 그래서, 자, 조그만한 도시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쯤에, 상대적으로 큰 중도시가 있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공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봤더니 중간 규모의 도시, 중도시는 얘보다는 숫자가 훨씬 적은 거고. 자, 마찬가지 이유로 대도시는 숫자가 더 적고요. 그리고 대도시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는 훨씬 더 넓더라.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중심지가 소도시, 저차 중심지, 대도시, 고차 중심지, 중심지의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가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이게 도시의 계층 구조예요. 도시 계층이야.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뭐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를 봤더니 자, 의미는 도시와 도시는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을 할 때 일정한 어떤 법칙을 따르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 구조를 이루더라. 이게 도시 체계예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도시와 도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뭐가 영향을 미칠까? 도시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때, 상호작용을 할 때, 뭐가 영향을 미칠까? 크게 두 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우리가 뭐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도시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도시의 인구가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많아. 뭐 생각하면 되냐면 두 도시 사이에 고속버스가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자, 거리가 똑같은데 100만 명, 100만 명이 있을 경우하고 10만 명, 10만 명이 있을 경우하고 당연히 100만 명, 100만 명이 있을 때 고속버스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영향을 미치는데 도시 간 상호작용은요. 인구 규모에 비례해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작용은 많더라. 두 도시 사이에 전화 통화량, 뭐 인터넷 데이터 교환량, 고속버스 운행 횟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 상식이잖아.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인구 규모 말고요. 또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거리가 영향을 미쳐요. 자,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도시가 3개가 있어. 그런데 100만 명과 100만 명 이 도시는 100km가 떨어져 있고요. 100만 명하고 다른 또 100만 명 도시는 500km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가까이에 있을수록 상호작용이 많겠죠. 당연한 얘기잖아. 자, 그래서 도시 간 상호작용은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이 법칙에 따라서 도시들이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걸 도시 체계라고 하더라. 두 가지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거리에 반비례하는 건 아니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이걸 물어보진 않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하게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이라기보다는 뭐 그래프? 자,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서울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뒤에 가서 인구수 정리해 줄 거예요. 자, 거리는 비슷한데 이제 상호작용이 다르다. 자, 우리나라 이쪽 끝에는 부산이 있는데 부산의 인구는 약 350만 명 정도가 돼요. 서울은 1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자, 서울하고 부산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른 도시들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호작용이 많을까 적을까? 서울과 부산 사이의 고속버스는 하루에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워낙 인구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이쪽 끝에 가면 어떤 도시가 있냐면요. 목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산보다는 조금 가깝긴 한데 서울에서. 자, 서울과 목포 사이에는 고속버스가 부산보다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인구 규모가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 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광주의 인구는 150만 명이에요. 그러면 광주하고 목포는 같은 전라남도 안에 있어. 그럼 광주하고 목포 사이는 상호작용이 많은 편일까 적은 편일까? 많아요. 자, 그런데 부산 옆에 김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붙어 있어. 그러면 광주하고 김해는 상호작용이 많을까 적을까? 적을 수밖에 없죠. 전라도, 경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구 규모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서울과 광주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많아서 약간 굵게 그릴게요. 그리고 광주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목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나주, 뭐 여기 전라남도에 있는 뭐 여수, 순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들은 이제 부산하고는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양산,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뭐 창원, 그 옆에 있는 뭐 진주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서울하고 이렇게 보면 대구가 이렇게 있고요. 대구 옆에 경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안동. 그래서 도시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인구 규모가 큰 도시와 작은 도시들이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상호작용량이 달라진다. 이런 걸 도시체계라고 불러요.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도시 간 상호작용의 지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도시 간에 사람이나 물건이 얼마나 이동하느냐, 정보, 데이터가 얼마나 이동하느냐, 뭐 교통이 얼마나 이동하느냐, 뭐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도시와 계층 구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역시 용어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중심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모나 아니면 기능의 수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하는데 고차 중심지의 대표적인 예는 대도시. 자,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다가 백화점이라고 또 적어 놓으시면 돼요. 백화점은 상업 기능에 있어서는 고차 중심지예요. 자, 그에 비해서 저차 중심지는 조그만한 중심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심지, 그래서 소도시 또는 편의점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먼저 중심지 기능. 고차 중심지는 많다, 저차 중심지는 적다. 뭐 몇 번인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 정읍이라고 하는 저차 중심지에는 4년제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고차 중심지로 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다. 자, 그 다음에 중심지 수는 대도시는 숫자가 별로 없죠. 서울, 뭐 부산, 대구 그런 광역시 이상, 뭐 정말 대도시는 몇 개 안 되고요. 중소도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중소도시잖아요. 저차 중심지잖아요. 수가 많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중심지 간 거리는 자 대도시는 우리나라에 숫자가 적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숫자가 적으니까 백화점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편의점은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편의점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기도 하고 조금만 가면 편의점이 또 나오고 당연한 얘기잖아. 숫자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중심지 간 거리는 멀다, 가깝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위에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었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자, 첫 번째 특징. 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도시 체계를 이룬다. 자, 뭐랑 비유하면 좀 이해하기 쉽냐면, 뭐 군대 조직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공무원 조직이라 그래야 되나?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다음 인구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얘는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얘보다 규모가 작은 광역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광주라 그런다면 광주의 영향을 받는 이제 소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뭐 부산의 영향을 받는 소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큰 것부터 규모가 작은 것까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수직적인 도시 체계라고 불러요. 서울이 중심인 거지. 그 밑에 대도시들이 있고 그 밑에 소도시들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건 뭐 뻔한 내용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인구와 기능이 서울에 집중하여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남. 여기다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종주 도시화. 종주 도시화. 자, 이제 우리가 한자에 조금 살 약할 수밖에 없어서 종주 도시라고 그러면 이제 잘 안 하다 할 텐데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 시티예요. 프라이머리 시티. 프라임, 으뜸, 1등, 최고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들을 인구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세 번째로 많은 도시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지나치게 인구가 많을 경우 이런 걸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이제 나라마다 좀 달라요. 어떤 나라는 이제 인구가,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넓거나 그러면 한 도시가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사실 없어요. 자, 미국처럼 땅덩이가 되게 넓다. 뉴욕이 제일 큰 도시긴 하거든요. 근데 뉴욕까지 사람들이 뭐 백화점을 가거나 뭐 반대편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큰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구가 1등, 2등, 3등 이런 도시들 사이에 인구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또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작다. 그럼 그 조그마한 나라 안에 큰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을지도 쉽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나라에서 특정 도시, 첫 번째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많이 몰려 있는 건 좋은 현상일까, 안 좋은 현상일까? 안 좋은 현상이에요, 대체로. 그냥 그 지역에만 사람이 몰려 있다는 얘기는 돈이 몰린다는 얘기고, 교육 기능, 의료 기능 이런 것들이 거기에만 잔뜩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 너무 비싸고 여기 뭐 교통 혼잡 심하고 그래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만 지나치게 성장한다 또는 뭐 밀집되어 있다 그런 의미라서 종주 도시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지리에서 그 용어가 자주 나와요. 정리할게요. 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도시, 뭐 세 번째로 많은 도시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위 도시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1등을 수석이라 그러잖아. 그 숫자예요. 인구가 제일 많다. 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2등을 차석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차위 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당연히 수위 도시가 차위 도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 당연하지 1등, 2등이니까.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 많아야 얘가 지나치게 많을까?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위 도시에다가 2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위 도시의 인구가 더 많을 때 이때를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됐어요? 두 번째 도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을 때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종주 도시화 현상이 뚜렷할까 아니면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나라 1등 도시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지만 1000만 명 정도. 2등 도시 부산은 인구가 35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곱하기 2를 해봤자 서울의 인구가 훨씬 많잖아. 우리나라는 종주 도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이때 1등 도시를 종주 도시라고 불러요. 종주 도시. 2등 도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이런 현상을 종주 도시화 현상. 개념만 잡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신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자, 우리 신도시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인구 규모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서울의 인구는 조금씩 줄어드는 중이다. 땅값 너무 비싸니까, 집값 너무 비싸니까. 근데 여전히 사실 사람들이 서울로 오거든요. 지방 사람들이 대학을 온다든지 여전히 서울로 오기도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어쨌든 빠져나가면서 서울 근처에 신도시들이 생겨나면서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런 신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신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자, 뒤에 가면 굉장히 자세히 배울 건데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 당연히 신도시가 있는 그 도시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동탄 신도시가 있는 동탄은 신도시야. 행정구역 이름은 아니야. 동탄 신도시가 동탄이 어디에 있냐면 화성에 있어요. 경기도 화성. 화성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빨리 늘어나요. 기억해 주세요. 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건 그래서 한국 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화성 맨날 물어봐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화성 다음으로는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세종시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 분포를 봤더니 수도권하고 그 다음 남동임의 공업지역, 중화공업 일자리가 많으니까 등의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가 분포한다. 자, 그 다음에 발전 방향은 자,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하고 남동임의 지역에 도시가 몰려있고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인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노인들만 있으니까 뭔가 발전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개발을 해야 되겠더라. 자, 그런데 균형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 정책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 여기 혁신도시, 기업도시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본문에 체크한 건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다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둘 다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그 중에 혁신도시를 더 많이 물어보는데 자, 이제 개념 잡아줄게요. 자, 기업도시부터. 자, 이제 둘 다 포인트는 국토를 좀 균형 있게 개발하자는 건데 자, 먼저 기업도시는 정부가 세금으로 뭐 많은 걸 하려고 했더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뭐 개발을 좀 해라. 그럼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든지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만든 게 이게 기업이 주도해서 만든 신도시예요. 어떤 행정구역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게 말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됐어요? 자, 예를 들면 삼성이 그게 아니구나.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기업 도시는 당연한 얘기지만 수도권에는 없어요. 수도권은 이미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잖아. 지방에만 있고요. 자, 그냥 도시 이름만 좀 적어주세요. 현재 기업 도시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 태안이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강원도 원주, 그 다음에 충청북도 충주, 기업 도시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태안, 원주, 충주. 내신 시험에서는 뭐 자세히까지 물어보진 않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혹시 수능을 보겠다. 그러면 수능 보기 전에는 여러 번 복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남아서 복습하다 보면 시간이 남아서 이런 도시들까지 아마 외우게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혁신도시. 자, 혁신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알죠? 근데 이제 얘는 단어랑 밑에 있는 설명이랑 연결은 잘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것도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수도권은 너무 많이 몰려있고 지방은 너무 없어서 문제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방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건 기본인데 사실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너무 포화가 돼서 이걸 조금 줄이고 싶은 거야.
인구도 좀 줄이고 싶고요.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일반 개인이나 또는 사기업한테 야, 지금 우리 국가 정책상 지금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지방을 좀 개발하고 싶은데 너 시골 가서 장사해. 너 시골 가서 뭐 일해. 기업 본사 옮겨. 그럼 일반 기업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국가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우리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수도권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뭔가 줄이고 싶은 거야. 옮기고 싶은 거야. 지방으로. 근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더러 가라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자체가 국가가 국가를 이제 경영하기,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또는 공기업. 들은 나라에서 본사 옮기라면 옮겨야지 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뭐 조금 억울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혁신 도시는 뭐냐면요. 포인트는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자, 공공기관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국전력공사, 뭐 한국도로교통공사, 뭐 수자원공사, 뭐 건강관리보험공단, 이런 것도 다 공기업이거든요. 공공 서비스를 하는. 자,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본사가 다 수도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지방으로 옮겨갔어요. 자, 이런 일자리들은 사실 대부분 좋은 일자리잖아.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은 자리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내려가야 지방이 그나마 좀 성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도권하고 충청남도는 지가 알아서 크고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자꾸 사람들 넘어가고 그러니까.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아파트 단지 만들고요. 뭐 당연히 그러면 식당 같은 거 생겨날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방마다 만들었다. 이런 걸 혁신도시라고 불러요. 혁신도시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전라남도에는 여기 나주에 있고요.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이 한국전력 여기로 본사를 옮겼거든요. 뭐 그런 식이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 전주에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에 갔고 그 다음에 여기 김천에는 한국도로교통공사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지방마다 정말 하나씩 있어.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이거 개념만 좀 알아주세요. 됐죠? 포인트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게 포인트다. 자, 애들 죽기 전에 빨리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설명 빨리 하고 밑에 있는 거 숫자만 좀 적어주고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도시 체계에서 국내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세계도시 개념만 잡을게요. 자, 도시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도시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가 국경을 넘어가기도 해요. 자, 정읍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거 당연하지. 근데 서울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죠. 서울에 삼성 본사가 있는데 그럼 삼성이 전 세계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 이건 곧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한류 문화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 뭐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그럼 서울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도시를 세계 도시라고 불러요. 물론 얘도 계층이 나뉘어져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세계 도시가 있어요. 어디일까? 이건 상식. 자, 세계 3대 세계 도시. 영향력이 제일 큰 세계 도시, 3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도시야. 당연한 얘기지만. 자, 첫 번째는 뉴욕. 그런 것 같죠?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런던. 옛날 영국 제국부터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도쿄. 70년대, 80년대 일본이 세계 경제 탑2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 3대 세계 도시예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시별 특화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기 있다. 중추도시 생활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중추라는 말, 중추신경, 사람 신경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중추도시 생활권은 뭐냐면 자, 서울에 너무 의존하니까
이 지역의 핵심 도시를 육성해서 키워서 이 지역에서는 얘가 핵심 역할을 해라. 여기에서는 뭐 다른 도시가 핵심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지역에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를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뭐 별 의미는 없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여기 숫자 뭐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나중에 정리하셔도 되고. 자,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울 부분. 자, 현재 기준으로만 일단 아시면 돼요. 현재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950만 명 정도인데, 이야기했었죠. 88년도에 1000만 명이 넘었고, 92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다. 1000만 명이 넘었을 때가 있으나,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950만 명 정도. 그냥 1000만 명 잡으시면 돼요. 서울의 인구 1000만 명, 950만 명이나 1000만 명이나. 두 번째 도시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 두 번째 도시 부산은 35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35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부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주변에 신도시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자, 부산의 인구 350만 명.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인천이 4등이었고 대구가 3등이었거든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자, 그래서 대구의 인구는 85년에 비하면 증가했지만 2000년에 비하면 대구의 인구도 지금 감소 중이에요. 얘는 거의 전체 대입가를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고, 자, 아무튼 인천은 300만 명, 1000만, 350만, 300만, 대구는 250만 명, 조금 안 되지만 250만 명. 자, 그 다음에 대전, 광주는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그냥 15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울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얘는 100만 명에 가깝죠. 그래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이 여기까지가 광역시. 자, 그리고 광역시는 아니지만 이제 특례시라 그래서 최근에 생겼거든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 일반 시하고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도 있는데 수원, 용인, 수도권에서는. 자, 여러분들 용인에 에버랜드만 있는 거 아니다. 거기 인구 겁나 많다. 자, 아무튼 용인 면적도 되게 넓어요.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고향의 일산 신도시. 그 다음이 창원이에요. 창원. 경상남도 창원인데 일단 창원도 좀 적어 놓으세요.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되면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인구가 조금 줄어들면서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창원도 인구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남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돼요. 성남에 분당, 판교가 있어서. 그래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창원이 광역시도 아니면서 광역시가 아닌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 뭐 일단 그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혹시 궁금한 거?